관련해서 특히 엔터프라이즈 사업 생각하고 있는 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이렇게 길도 미끄럽고 눈도 내렸는데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블록체인 금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마 여러 연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특히 블록체인 금융 관련해가지고 전통 금융권 관련해가지고 트렌드가 이제 많이 변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저희가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야 되는지 좀 도움이 드리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수호IO에 있고, 특히 이제 오늘 발표가 끝난 뒤에도 아마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이렇게 개인 정보를 적어놨으니까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그리고 저희가 세부 전략으로서 자산과 기술과 우리 고객 접점으로 나눠서 저희가 어떤 전략과 이제 로드맵을 수립해 나가는지 좀 도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가야 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조하시는 게 우리 메사리 리프트라고 있잖아요. 메사리 리프트에 올해 보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거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해병대나 이런 데에서 광고할 때 이제 많이 본 줄 알았는데, 지금 두 가지 알게 된 게, 이게 보니까 우리 유명한 철학자인 니체의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 산업하고 그동안 특히 중앙화 거래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또 그 사이에 우리가 FTX 사태, 루나 사태, 그리고 또 올해는 우리 바이낸스 등이 많이 이제 수사당국 조사도 받고 여러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여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작년만 해도 암호화폐 시총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이제 오히려 이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완전히 크립토 인터를 이제 벗어나고 있다, 더 강화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 메사리 리포트 서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저기 웹3라는 용어를 많이 썼잖아요. 저도 이제 이전에는 우리 웹3 사업 실적으로 이제 명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웹3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의 탈중화가 좀 진보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소유하는 인터넷으로서, 우리 처음에 이제 안데르슨 호로이츠라고 이제 글로벌 VC에서 처음 만든 용어인데, 메사리에서 앞으로 이제 웹3의 시대가 온다라고 했지만 1년 전에 이제 메사리에서는 이 용어 다시는 쓰지 않겠다 이제 선언을 했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소유하는 인터넷이 너무 거품이 크고 우리 폰지노믹스들이 많이 생기고 줄줄이 이제 우리 사기꾼들의 감옥에 가면서 이 웹3라는 용어가 어떻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흐르게 됐고, 1년 뒤에 이제 그 용어를 철회한 다음에 우리 본래 우리 블록체인을 우리가 왜 혁신이라고 했는지 그 탈중앙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한번 이제 탈바꿈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암호화폐 시청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전통 금융권도 많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의 본질로 들어가면서 좀 더 우리가 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메사리에서는 이제 웹3라는 용어를 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세부 지표를 보면은 우리 A16G라는 데서 이제 이런 지표를 냈는데, 전반적인 크립토 인덱스, 이 크립토 인덱스라는 거는 우리 단순히 NFT 거래량, 지갑수뿐만 아니라 그 펀더멘탈이 되는 개발자 활동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이제 지표를 내는데, 크립토 인덱스가 크립토 인터를 한 방에 거치면서 이제 정고점을 회복하고 점점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개발자 활동, 우리 그냥 웹3 관련해서 개발자 수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앱을 만들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다운로드든 이런 세부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이 생겼죠. 예. 결국 굉장히 우리 암호화폐 업계를 짓누르던 이제 SEC, 특히 이제 게럴 윈슬러 의장도 있는데, 거기 이제 결국은 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승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면은 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게 보면은 우리 크립토 멀릿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크립토 멀릿이라는 멀릿이라는 게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건데, 뒤에는 우리 결국은 크립토 자산이 있으면서 앞에 우리 그동안 규제에 막혀왔던 전통 금융권이 결국 이 상품을 팔게 되면서 전통 금융권과 새로운
나타나는 디지털 자산 업계가 연결된다는 의미로 굉장히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결국 우리 암호화폐 가격을 중시하는 업계에서는 우리 비트코인이 성장하면은 항상 변함없이 이루어졌던 게, 그다음부터 다음에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이 같이 성장하고 프로젝트를 많이 성공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우리 역사적인 대전환점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오늘 이제 주제가 블록체인 금융인데,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뭐 시티은행이나 피델리티나 JP모건 이전부터 이제 블록체인 과제를 많이 해왔지만, 작년에 우리 시티그룹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은 앞으로 모든 자산이, 특히 실물 자산이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어떤 금융상품도 모두 토큰화된다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2030년에 우리 시티그룹이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5조 달러 이상이 토큰화된 자산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전통금융권에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JP모건, 우리 전통금융권에서 가장 우리 베스트 프랙티스는 이제 JP모건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JP모건의 오닉스나 우리 프랭클린 템플턴이라고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특히 RWA, 미 국채 등을 토큰화로 만들어서 디파이 상품으로 만든 게 우리 프랭클린 템플턴이고요. 특히 우리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에서는 우리 가디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전통 금융동업들이 계속 모여서 그 안에 디파이 기술을 통해서 실험을 하거나 서로 규제와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자산을 토큰화하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우리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BIS도 특히 이제 CBDC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게리 댄슬런 의장인데, 왜 그러면 이제 전통 금융권을 끊임없이 이 업계로 진출하는가? 저희가 이제 스스로 이제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저희를 위해서도 아니고, 암호화폐 업계를 위해서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이제 금융 인프라가 우리 미래의 금융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JP모건이나 피델리티도 최근 2, 3년간 인력을 이제 2, 3배로 늘리는 등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요약하자 보면은 전체 크립토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특히 이제 괄목할 만한 게 RWA랑 우리 전통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이제 진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략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예전에 우리 작년 2월 6일 보면은 금융위에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내놓는데, 거기서 금융위에서 내놓으면서 우리 토큰 증권 자산을 그릇과 음식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금융상 주식이나 채권이나 투자계획 같은 상품을 음식에 비유를 하고, 그것을 담는 이제 제도와 기술, 그러니까 이게 전자증권이냐 이게 토큰증권을 그릇에 비유해 가지고 새로운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을 요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라라고 가이드를 했는데, 그 이제 비유대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 디지털 자산이고, 그것을 다음은 제도와 기술이 그러시고, 그거를 또 결국은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거를 수정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특히 이제 보면 디지털 자산 중에서 요새 가장 핫한 게 RW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실물 자산 또는 실물 자산 토큰이라고 부르는 리얼월드 에셋인데, 작년에 그동안 이제 보면 암호화폐 업계가 신뢰가 이제 많이 추락하고 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제 늘어나고, 신뢰할 수 있는, 거기다가 굉장히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암호화폐 국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실물 자산이 토큰화되는 속도가 이제 매우 빨라졌고,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의 투자사에서는 작년에만 해도 3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토큰화했고, 유럽에서는 유럽투자은행이 작년 11월에 유럽 채권을 1억 유로에 되는 1억 유로 상당을 채권을 토큰화했습니다. 근데 이런 RWA는 이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NFT도 이전에 이제 성숙해 가면서 단순히 어떻게 보면 디지털 아트나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명품, 그리고 애니그마의 와인, 그리고 나이키가 했던 의류, 그리고 프라피에서 부동산 거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NFT화 되면서 이제 거래가 되어 왔고요. 근데도 NFT 쪽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그렇게 좋아하는 현상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왜냐하면은 우리 그냥 다른 NFT와 달리 실물 자산의 특징이 거래할 때 그 생성부터 이전부터 소멸까지 실정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준수하는 게 장벽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시 되어 왔는데 다시 와가지고 이런 명품이나 와인이나 의류 같은 실물 자산들이 NFT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릇에 포함돼가지고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RWA를 보자면 RWA 자체는 현실 세계 실물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또 어느 그릇에 담냐에 따라서 그 상품이 다른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디지털 소유권과 관련되면은 우리 예전에 이미 많이 이루어졌던 실물 연계 NFT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게 증권성이 있다. 하위 테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증권성이 있으면은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토큰 증권이라고 그러죠. 실물 기반 토큰 증권으로 나오고 특히 다 죽어가던 디파이 업체를 살린 게 우리 RWA라고 하는데 이거를 실물 자산을 예를 들어서 담보로 잡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자로 받거나 대출을 해주는 그런 디파이 업계에서 오면은 실물 연계 디파이가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는 좀 다른 게 디지털 실물 연계 NFT는 소유권을 거래하기 때문에 그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실정법만 지키면 사업에 문제가 없는데 증권 같은 경우는 그 실정법 플러스 우리나라라면은 전자제한증권법이랑 자본시장법 그걸 추가로 준수해야 되고요. 디파이에 그게 또 오면은 더 복잡하게 우리나라라면 특근법과 가상자산 이용법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화에는 좀 난이도에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권유드리는 거는 저희가 만약에 등산을 한다 그러면은 항상 길에 이제 지그재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과학인 게 산길을 직선으로 만들면은 중간에 힘들어서 지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빨리 산에 올라가는 길은 지그재그로 이제 올라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유드리는 거는 이 RWA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디지털 소유권을 바탕으로 하는 저희 사업을 이제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법률을 모니터링하여 가면서 만약 우리 토큰 증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합법화되면 그에 맞추어서 실물 연계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글로벌적으로 이제 디파이나 관련된 게 특근법이든 우리 가상자산 이용법이나 보호법이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디파이를 연계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국내에서는 좀 보수적인 환경이라서 디파이까지는 좀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O, 이제 RWA 말씀드렸으면 또 이제 국내에서 특히 관심이 많은 게 STO라는 게 CBDC인데 STO, CBDC 전략을 짜는 데는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CBDC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보면 공통점 홀세일과 리테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이제 보면 홀세일 CBDC는 한국은행은 일반인한테 계좌를 터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들한테 계좌를 터주고 시중은행들한테 입출금을 관리하고 결국은 일반인들한테 결국 계좌를 만들어준 거는 리테일 CBDC가 되는 거고요.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증권사에게 계좌를 만들어주고 증권사가 어느 삼성전자 주식이라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 걸 관리해가지고 총량 관리하고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주는 거는 한국예탁결제원이고 그래서 결국 또 개인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특권증권 사고파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증권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증권사나 시중은행들은 벌써 이제 리테일 쪽에 이제 치중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탁결제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POC도 해오고 어떻게 보면은 기술 표준화도 만들려고 이제 많이 시도하고 이제 최근에 우리 STS하고 이제 컨설팅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우리 한국 예탁결제원이나 CBDC는 한국은행에서 진행되는 걸 봐야지 그에 맞춰서 홀세일에 맞춰가지고 리테일까지 정비 방안도 수립이 되고 기술 표준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제 위에를 좀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이제 STO로 오면은 우리 저희 토큰 증권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증권을 토큰화하려고 합니까? 물어보면 이제 결국 그 답에서 이제 결국 사업성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2022년 10월에 우리 우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증권의 토큰화가 차세대 증권의 미래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기사에 많이 나오는데 그 뒤에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제 저희가 많이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 그 정답은 결국은 유동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기네 비상장 회사는 상장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식회사들이 상장 회사가 되면은 이게 과학인 게 그 회사의 자산 가치가 20에서 30%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유동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 주식이랑 비트코인을 비교해 보십시오. 삼성전자 주식은 쪽에서 팔기도 하지만 오직 코스피라는 대한민국의 단일 거래소밖에 상장을 못하고요. 거래일과 거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거래소만 생기면 세계 한 600개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고요. 국경도 없고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면서 얼마든지 조합화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유동성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고 그에 따라서 자산 가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토큰화가 결국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금융을 발전시키는 데 핵심이다라고 여기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영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토큰 증권 사업할 때는 그릇하고 음식의 경쟁력을 맞춰가야 되는데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사실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유동성 경쟁력 결국은 이제 거래일이나 거래 시간부터 해가지고 그 유통위에서 이제 발행사 그 확장성 이걸 보고 제도적인 서비스를 준비해야 되고 음식으로 보면은 결국은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지 고객의 입에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치 있는 자산의 소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 보면 사실 우리 국내산 특히 이제 부동산이 많이 하지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메사르 리포트 같은 데 보면은 부동산이야말로 토큰화의 마지막일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증권법이 아니라도 실정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걸 맞추려다 보면은 굉장히 사업의 민첩성이나 융통성을 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명품이든 와인이든 당장 손대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CBDC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모의 실험 단계에서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CBDC에 참여하든 아니든 우리 블록체인 금융을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첫째로는 이제 CBDC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당연히 한국은행이 하니까 아까 홀세일 사업자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요 CBDC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가디언 프로젝트도 있고 싱가포르에서 BIS 이노베이션 센터에서도 진행하는데 거기서 이제 금융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기관들이 하기 때문에 규제가 적용이 돼야 되고 당연히 은행들끼리 다른 체인이 있으면 상호작용성이 보장돼야 되고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과 다르게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정형화되기 때문에 요 네 가지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 프로젝트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BIS 이노베이션 허브라고 있어요. BIS라면 중앙은행의 은행이잖아요. 국제결제은행인데 거기서 이제 2019년 9월에 이노베이션 허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스웨덴, 뉴욕까지 해가지고 여러 군데의 센터를 만들어서 다양한 지금 블록체인 금융과 관련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에서 진행한 뚜르비온 같은 경우는 내가 서명을 하더라도 서명자가 누군지 노출하고 싶지 않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버시 같은 걸 강조해가지고 실험해 왔고 이게 마리아나 같은 경우는 우리 프랑스의 유로, 싱가포르의 달러, 스위스의 프랑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우리 소위 디파이에서 말하는 오토매틱 마켓 메이커, 덱스의 AMM 기술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는 탈중화된 방식으로 환거래가 일어나도록 그런 실험을 해왔고, 제네시스 2.0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도 참여를 했는데 홍콩 센터에서 벌어진 거 보면은 우리 보면은 친환경 기업에 대출을 해줘요. 그럼 대출의 대가로 탄소 배출권을 네트워크에서 발행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실험을 했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만다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내 기업들도 몇 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중앙은행들을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서로 각국의 규제가 다른데 그 규제가 먼지도 노출해지고 싶지 않고 그러면서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규제의 형식을 최대한 표준화해가지고 정형적으로 가져가자. 이 과제가 아마 이제 3월달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선행과 여러 가지 덤바도 있었고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게 CBDC가 아니더라도 보면 블록체인 금융 네트워크나 금융 사업을 한다면은 저희가 참조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호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고 요거를 참조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다시 이제 메사르리부터를 얘기하자면 이제 거기 이제 뱅크체인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건데 메사르는 주로 이제 크립토 관련해서 리포트였는데 그만큼 이제 전통 금융권에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뱅크 체인 관련해서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지금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나 베스나 이런 프라이빗 체인으로 구축을 하는데 프라이빗 체인은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결국은 순수하게 규제를 빼고 서비스나 사업적으로 경쟁력을 보면은 개방적 네트워크에서 유동성이 큰 퍼블릭 체인을 프라이빗 체인이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터넷은 위험하다. 초기에는 인터넷에 갔어도 결국 인터넷으로 다 오고 있고 세계에서 한국만 약간 이제 유일하게 여행인 경우인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이 금융권에서도 아마존과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아까 BIS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계속 이제 우리나라 글로벌 금융권에 시도하는 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탈피해가지고 점점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나가는 걸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퍼블릭 체인이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금융 안정성을 해치는 여러 요소들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 규제가 정립되고 있고 우리 매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규제가 정립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프라이빗 체인은 사라지고 퍼블릭 체인이 다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 하나 예외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퍼블릭 체인으로 궁극적으로 갈 건데 당장은 안 오니까 요 프로젝트를 되게 주목해라 해서 나오는 게 우리 JP모건의 오닉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JP모건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 JPM 코인들 발행해가지고 막 이 프로젝트 진행해 왔는데 요 특징이 보면은 우리 퍼블릭 체인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라면은 여기는 한 400개 기업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400개 기업들이 홀세일 개인이 아니라 기관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여기서 에코를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가치나 이런 것들을 JPM 코인으로 US 달러에 패킹된 JPM 코인이 있는데 이걸로 가치를 생성하고 교환할 수 있고 결국은 리잉크라고 해가지고 이거 인터뱅크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 은행이나 기관이나 뭐 핀테크 업체들도 있는데 서로 가치를 송금하고 결제하고 뭐 여러 금융 상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마지막에 터치스톤이라고도 발표를 하는데 터치스톤이 이런 똑같은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네. 뱅크 체인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모듈러 블록체인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 그냥 보통 우리 소프트웨어들 보면은 예전에 우리 그냥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었다가 그러다가 3티어 모델, 4티어 모델 결국 기능이 이제 다양해지고 서비스가 커지면서 점점 역할을 레이어로 나누고 결국 앱스트랙션, 제너레이션 했던 게 이제 우리 저희 소프트웨어 역사인데 이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통 전통적인 에런 네트워크를 보면은 블록체인이 실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트랜잭션 인젝션이 발생하면은 어떤 걸 먼저 실행할까 해가지고 시퀀싱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실행시키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거 여러 트랜잭션을 모아서 하나의 블럭을 만들고 그래서 합의해서 이게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더리움은 잘 나가는데 너무 이제 서비스가 커지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 뭐 옵티미즘이나 집계 롤업 같은 롤업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보면은 여기서 실행하고 실행은 내가 할 테니까 그다음부터 검증하고 합의는 이더리움 네가 해라 해가지고 속도도 대폭 확산시키고 결국은 수수료도 낮추면서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우리 위변조를 방지하는 보안 기능에 치중한다면은 결국은 속도를 빨리 해서 확장하는 거는 뒤에 롤업 기능이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넘어서 이번에 나온 게 작년에 우리 셀레스티아라고 9월에 나온 이제 DA 체인이라고 있는데 아예 나는 처음부터 롤업은 실행만 하는 체인이잖아요. 난 나오면서부터 앞에 합의하고 데이터 저장하고 가용성 맞추는 거 요 역할만 하겠다 해서 셀레스티아가 나와서 또 이제 블록체인 기술 업계에서 되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블록체인 하면 전통적으로 다 모든 이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블록체인도 이제 체인을 합의하고 데이터 가용성만 보장하는 체인 그리고 어떻게 실행만 하는 체인 아니면 검증하고 합의만 하는 체인 이렇게 이제 분류해 가지고 나눠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사상의 기본이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옛날에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로에도 나오는 거지만 분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영국에서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있는데 서로 신발하고 옷을 만들다가 한 나라는 의해서 신발을 더 잘 만들고 그럼 한 나라는 옷을 더 잘 만들면 상대적으로 너는 이제 옷만 만들어라, 너는 신발만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다음에 무역을 하자. 그랬더니 생산력도 늘어나고 서로 경제가 발전하더라. 이제 그 모델하고 이제 비슷한 거라서 결국은 이제 레이어를 나누고 각각의 자기 역할에 집중한 다음에 서로 이걸 인티그레이션 하자. 이게 이제 모듈러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발전해가지고 롤업도 보면은 롤업 애저 서비스 뒤에 이제 애저 서비스가 이제 나온다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딜리버리 모델에 들어갔다는 거고 어느 개발자나 어느 회사나 롤업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나온 게 이제 롤업 애저 서비스고 그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기술과 서비스가 발전할수록 이 블록체인 내에서도 블록체인 밖에서도 점점 분업이랑 레이어가 늘어날 거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이제 크로스체인 메시징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보면은 우리 이제 블록체인 하나 보면 하나의 경제 생태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보면 사용자도 모이고 토큰도 자산도 발행하면서 근데 이게 결국 유동성이 커지려면은 체인과 체인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유동성이 확대되니까 그동안 있던 체인과 체인하는 연결해 주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브릿지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브릿지가 단일 채널로 연결되다 보니까 해킹이 너무 노출되기 쉬워가지고 그동안 이제 많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체인링크도 이제 스스로 이제 사건을 겪으면서 먼저 체인링크에서 있는 게 CCIP라고 있습니다. 크로스 체인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체인과 체인의 이제 메시지나 이런 걸 전달하는데 단일 채널이 아니라 다중 채널로 하고 다중 채널을 만드는 방식을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이제 요새 이제 굉장히 핫한 기술로 나오는데 그 CCIP를 적용해서 이제 또 전통 금융권과 이제 엮고 있는 게 또 이제 이게 체인링크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전통 금융권하고 이제 퍼블릭 체인 자산하고 이제 연관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미국에서 진행됐던 게 미국의 금융권들도 대부분 다 이제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전통 금융권의 블록체인은 스위프트가 묶어라. 그 퍼블릭 체인들은 우리 체인링크가 묶어줄게. 그리고 스위프트랑 체인링크랑 서로 연결해가지고 이 각각의 로컬 은행끼리 해외은행 그리고 이제 퍼블릭 자산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했었고 아마 이런 상호 운영 기술이 앞으로도 점점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저 이제 고객 접점인데 자 우리 블록체인에서 고객 접점인 게 뭐냐 물어보시면은 한지 거의 100이면 이제 지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갑이 보면은 사실 블록체인과 상관없이 이미 5, 6년 전부터 이제 슈퍼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슈퍼앱이라는 거는 단일 서비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하나에 다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가장 친숙한 게 우리 뭐 삼성페이나 우리 애플 월렛을 보면은 그 안에 우리 전자문서부터 우리 명함부터 신분증부터 결제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는데 결국 이제 블록체인 앱을 만들더라도 결국 슈퍼앱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랩이나 국내에 보면 토스나 이렇게 나왔고 특히 요새 이제 금융권에서 우리 뭐 KB 월렛이나 우리 슈퍼솔 등 해가지고 이 슈퍼 앱을 만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서 또 디지털 자산이 중요해지면서 디지털 자산을 위한 지갑도 결국 이 슈퍼 앱 속에 일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슈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 경험이 끊임이 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은 항상 자주 사용해야 된다는 건데 이 경험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뜨는 게 이제 월렛 애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 코인베이스 지갑하면 지갑 기능만 해가지고 별도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됐는데 이제 여기 코인베이스나 이게 메타마스크가 월렛 애저 서비스로 이걸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음식점을 찾고 주문을 하는 앱이라면은 음식점을 찾고 와서 주문한 다음에 결제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메타마스크로 앱을 실행시켜 가지고 결제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앱에 인베디드 돼가지고 SDK 통을 제공한다 그렇게 통해 가지고 고객 경험이 끊김없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월렛 애저 서비스로 진행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은 한 6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금융을 생각하는데 이제 현 시점에서 블록체인 금융사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라는데 예전 이제 메사 리프트를 보면은 여러 군데 찾아보지 말고 여길 찾아봐라. 우리 JP 모건의 오닉스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둘째로는 디지털 자산으로서는
우리 뭐 증권성도 있고 뭐 실정법도 있고 이제 결국 규제를 회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법성 있고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먼저 실행해 나가라. 이게 RWA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STO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유동성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음식에 대한 자산 소싱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CBDC는 우리 글로벌 금융기관, 우리 가디언 프로젝트나 우리 BIS 이노베이션 허브에서 프로젝트를 지켜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 답이 나온다는 거고, 블록체인은 이제 단일 체인의 시대에서 이제 모노리틱 체인에서 결국은 이제 모듈러 체인으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금융권이다 아니면 핀테크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블록체인 할 때 단순 이더리움이나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나 레이어 3에서 그걸 쓰고 레이어 1, 2는 기존에 잘 발달된 쉽게 구할 수 있는 체인들하고 결합해서 쓰는 게 굉장히 비용 효율도 높고 기술 진보도 따라가는 길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갑이 블록체인 지갑만 따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전체 서비스의 전체 흐름이 슈퍼 앱으로서의 지갑에 같이 속해 들어가야 되고, 또 디지털 자산이 활성되기 위해서 원래 레저 서비스 형태로도 제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하여튼 뭐 계속 보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트렌드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토큰 증권만 해도 제가 1년 전에도 나와서 뭐 BCMC나 이런 데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논조는 하는 얘기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또 앞으로 1년 뒤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 기술을 빨리 따라가고 흐름을 따라가가지고 아마 그래야지 이 블록체인이나 아까 뭐 쓰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 웹3 이런 데서 아마 이제 성공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의현 전무님 올해 블록체인 업계에 주시해야 할 트렌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블록 오디세이 이계환 실장님께서 블록체인 신금융의 의미와 현실화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블록 오디세이 이계환입니다. 저는 오늘 블록체인 신금융의 의미와 현실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체인의 어떤 특성이 금융산업을 진화시키는지, 그리고 진화된 신금융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를 동작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저희 회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금융산업을 진화시키는 촉진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컨셉이 중요한데요. 프로그래머블 머니, 즉 돈 자체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둘째로 중립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기록과 활용에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산의 토큰화 및 글로벌 세일즈 가능성입니다. 프로그래머블 머니의 기술적인 배경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지금 인터넷의 구조가 TCP/IP 모델로 되어 있죠. 애플리케이션 계층 밑에서 위치를 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자산의 가치의 전송이라든지 스마트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재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든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트럭처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에는 가치의 저장과 프로그램 로직이 분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외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API를 활용해서 에스크로나 펀뱅킹처럼 아주 단순한 수준의 서비스밖에 구현이 안 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가치의 저장과 프로그램 로직이 일체화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디파이너 이런 데 보시면은 뭐 플래시 론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프로그래머블 머니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요. 저희는 페이먼트 컨디션을 설정할 수 있고 타임 베이스드 제한을 걸 수도 있고 어떤 타겟팅된 마일스톤을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아티스트가 발행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구매할 수 있는 전용 머니를 발행할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한국은행 CBDC에서 얘기하는 사명 토큰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기업의 물류망에서 물품의 딜리버리와 대금의 지불을 동기화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고객의 행동 데이터에 기반해서 자동화된 할인 리워드를 바탕으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예시가 이 부동산 양도세 계산 혹시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게 완전히 이게 수작업이고 신고자에 의한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분들은 어떤 조정 투기 지역의 지정 시점이라든지 주택별 계약 취득 처분 시기나 이런 걸 기억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계산이 되게 어려운데 이러한 부분들도 자동화해서 세금을 아주 원활하게 거둘 수 있는 토대로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록체인의 두 번째 핵심 컨셉이 중립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기술 산업에 있어서 중립지대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삼성전자나 TSMC가 경쟁 관계인데 경쟁 관계인 이들도 벨기에에 있는 아이맥이라는 기관에 공동 출자하고 기술 인력을 투입을 해서 그런 기술 자산들을 같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같이 개발한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토대가 그 터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이나 데이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블록체인이거든요.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금융사의 데이터를 API로 끌어와서 뭐 원뷰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해외 금융사의 데이터라든지 비금융 데이터까지 통합할 수는 없죠. 이게 어떤 API나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은 데이터 정합성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같이 활용을 하고 싶어도 이게 비즈니스 레벨의 그 협력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데이터의 가치를 상대방이 가진 데이터와 내가 가진 데이터의 어떤 밸류의 그런 디퍼런스를 누가 객관적으로 책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처럼 데이터를 공통으로 올려놓고 누구나 기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 레벨의 자유로운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의 세 번째 컨셉, 자산의 토큰함의 세일즈인데, 글로벌 세일즈인데, 이제 사실은 기존의 전통적인 자산은 유동성을 늘려주는 측면의 장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는 ST의 진정한 그 가능성은 기업 내부의 자원이나 기업 내부의 프로젝트를 유동화시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가 애플카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ST에 투자를 하면은 뭐 저희가 그 프로젝트에 이익을 배분받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은 애플카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해주고 애플이 투자자들한테 ST 투자자들한테 애플카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해주고 어떤 전기차 충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베네핏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모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중립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올라가니까 어떤 전 세계에 있는 증권사 앱을 통해서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가 각광을 받는 게 지갑 주소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아도 기존의 브로커리지 앱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죠. 결국에는 글로벌리한 저런 로빈후드는 이미 크립토씬에 들어가 있고 국내 증권사들도 종국에는 그 글로벌하게 퍼져 있는 ST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신금융의 모습을 좀 종합해서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CBDC나 이런 것이 되면은 급여 중의 일부를 그 여행사가 사전에 발행한 토큰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은 항공권이나 호텔, 식당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이 예기치 않게 여행이 취소가 돼버리면은 그 사명 토큰은 그 한국은행에서 그 체계를 정한 게 외부에서 발행한 사명 토큰은 그 이용 토큰에 무조건 패깅되게 돼 있어요, 가치가. 그래서 여행사에서 발행한 토큰을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머니 토큰, 이형 통화로 다시 수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자산들, 권리금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사업권 이런 것, 회원권 이런 것들도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종합 재산 신탁사에 맡겨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그 노인 고령화도 좀 많이 진행되고 또 이제 자녀도 좀 많이 안 갖는 추세다 보니까 내가 사후에 내 재산이 의미 있는 곳에 쓰이기를 보장받고 싶어할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자산이 어떤 내가 지정한 재단이나 의료법인이나 교육기관에서 의미 있게 쓰이도록 스마트 컨트랙트를 체결해서 운영을 하면은 제가 보다 안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은 내부 자산을 글로벌리하게 세일즈하고 또한 사업에서 어떤 획득한 디지털 자산을 전문 수탁사나 자산 운용사에 맡겨서 운용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리하게 이미 전쟁은 시작됐고요. JP모건, 시티그룹, KKR 같은 데는 이미 금융 상품을 아발란체 기반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이퍼레저 배수 기반으로 어떤 BIS 국제결제은행이라든지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각국의 주요 은행들도 이미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 CBDC가 예금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IMF 총재께서도 밝힌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STO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약간 좀 속도가 더디긴 한데 이 미국이나 싱가포르는 저희 보시면은 이더리움, 알고랜드, 테조스 베이스로 그냥 하거든요. 퍼블릭 체인 기반으로. 그래서 사실은 퍼블릭 체인 기반으로 ST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을 열어주는 것이 어떤 그런 블록체인 시장을 키울 수 있다라고 미국이나 싱가포르는 판단을 하고 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블록 오디세이는 이러한 신금융 인프라에 맞춰서 저희 정체성을 대폭 리뉴얼했습니다. 저희는 고객들이 블록체인을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블록체인 신금융 인프라 기업이라는 비전을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신금융 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이끈다는 기업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저희의 마케팅 슬로건은 Transition to Finance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계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것인데 첫째로는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이 운영하시는 서비스 안에 블록체인 월렛을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월렛 위에서 돌아가야 되는 자산들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국에는 금융기관들이 전에 없던 어떤 비즈니스 엔터티를 만들어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드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업 방향성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큰 그림에 맞춰서 가고 있고요. 먼저 매스 어답션을 위해서 기관용 월렛을 보급을 할 것이고 경제적인 혜택을 키우기 위해서 STO 플랫폼과 트레이딩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신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준의 종합적인 인프라, 월렛 STO 트레이딩을 패키징하고 전사적 시스템을 수행하겠습니다. 그 기관용 월렛의 저희 제품 개발 방향성을 말씀드리면은 그 KB국민은행이 직접 출자한 가상자산 수탁법인이 코다인데요. 저희는 코다와 함께 국내 표준 기관용 월렛을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1금융권 수준의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대응 능력인데요. 멀티시그, 콜드 월렛, 내부 통제 이런 건 기본적인 것이고 AML, FDS, 트래블러, KYC, KYB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구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융기관과 바스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세일즈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타겟팅하는 것이 그 미국의 피델리티라는 자산운용사가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을 설립을 하고 그 크립토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법인이나 기관들은 획득한 디지털 자산을 메타마스크나 이런 데다가 넣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회계 공시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수탁사업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근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인의 디지털 자산 소유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곧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은행이나 증권사 대상으로 저희는 월렛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월렛을 개발할 때 또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CBDC와의 호환성입니다. 저희는 22년도에 농협은행과 함께 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완료한 경험이 있고요. 올해에는 금융 공공기관들과 함께 CBDC 가상환경의 기술 실험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CBDC와 호환되는 월렛 레저 서비스를 전통적인 금융권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기관용 월렛을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정부기관에도 제가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대한노인회와 계약을 해서 대한노인회가 가지고 있는 300만 회원풀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300만 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월렛을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 월렛과 그 전국의 경로당에 깔리는 키오스크 플랫폼을 연동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중립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 인프라 위에 올려놓고 상조, 보험, 의료 이런 다양한 서드파티 실버 서비스의 사업자들에게 개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STO를 사실은 국내와 해외를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레귤레이션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NH투자증권 비전그룹에 참여를 해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좀 익히고 그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51% 이상이 이제 금융 관련된 기관들로 채워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때문에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하이퍼레처 배수 기반으로 ST의 발행이나 CBDC 연계를 처리를 하고, ST 유통 사이드에서 발생하는 대량 트랜잭션들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좋은 폴리곤을 이용할 예정이고요. 폴리곤 엣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폴리곤 슈퍼넷을 만들고 그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프라이빗 폴리곤은 이제 저희가 붙인 이름이고요. 또한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아시아랑 유럽 권역에 있는 자산 운용사랑 항공기 STO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고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항공 화물 운송 사업자에게 에어크래프트 구매 비용을 조달을 해주고 그 화물 운송 수익을 ST 보유자들한테 수익 배분하는 모델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메인넷 같은 경우는 아발란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발란체가 지금 RWA 시장에서 되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특성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익스체인지, 플랫폼, 컨트랙트 체인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플랫폼 체인 밑에서 서브넷을 고유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이 고유하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가스비라든지 어떤 밸리데이터에 대한 화이트리스팅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현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써도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하이퍼레처 배수를 약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나눠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시스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ST도 결국에는 증권이거든요. 그 증권의 발행 주체와 계좌 관리 기관이 업무를 하는 화면이 있어야 돼요. 자산을 등록을 하고 공시 정보를 업로드하고 감정평가 이런 정보를 올려서 승인을 받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가 유저 앱 사이드에서는 어떤 청약이나 내 자산이나 배당 내역을 화면할 수 있는 화면이 구성되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몇 년 전에 인수한 회사가 이제 이지스 트레이딩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원래 처음에는 이제 퀀트 매매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이었어요. 가상 자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저희가 피벗한 게 디지털 자산 운용 기관뿐만이 아니라 그 제도권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들도 쓰실 수 있도록 즉 제품을 지금 리팩터링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웹 화면 기반의 SaaS 플랫폼이라든지 파이썬 지원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에 있는 30여 개 정도 거래소에서 대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전략을 구성을 하고 그 전략이 정말로 이익을 낼 것인지 시뮬레이션하고 그 익스체인지들 거래소들한테 연동을 시켜가지고 실제 실행까지 그 매매 체결까지 시키는 것을 올인원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장점 세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대량 거래 알고리즘을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 전략을 직접 코딩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이 큰 시장인 게 이 기관 간의 대규모 거래들을 하시거든요. 매매 수요 주체들, LP나 펀드분들이 있고 그 매매 집행하시는 분들, 트레이더분들이 있으신데 이 두 기관 간의 티켓 기반으로 매매를 위탁하는 시스템도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조금 몇 가지 어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NH농협은행, 한국투자증권, 신한카드, 그 다음에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KB국민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들과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적으로 검증된 기술 파트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연구소를 운영을 해서 다양한 퍼블릭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실 수 있는 기술 전문가 집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기획, 디자인, 개발, QA, 유지 보수 전 사이클에 대해서 100% 자체 인력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포지셔닝은 계속 강조했듯이 저희는 기술 인프라 제공 기업이지 코인을 직접 발행하는 포지셔닝은 취하지 않아서 어떤 코인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이슈에서 자유롭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폴리곤 그리고 아발란체와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어떤 공동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런 VC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나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망한 웹3 스타트업들을 발굴을 하고 투자를 집행을 해서 어떤 서비스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네, 제가 좀 신금융 관련해서 업계에 있는 분들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블록체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자본시장이라든지 금융 관련된 것들에 대한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좀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좀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금융기관 분들이랑 얘기할 때도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대표적인 게 자본시장법, 신탁법, 전자증권법 위주로 많이 보면은 저희가 비즈니스 설계 단계부터 좀 현실성 있는 사업들을 모델링 할 수 있겠죠. 이게 인터넷으로 보는 거랑 책이랑 보는 거랑 확실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단독의 애플리케이션을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어가지고 이렇게 푸시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도권의 애플리케이션 안에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블록체인 신금융 산업을 대중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역할이 있을 것인데요. 이게 정부 특히나 이제 금융 관련된 규제 당국한테 우리가 어떤 블록체인 어떤 새로운 걸 해보겠습니다라고 접근을 하면은 사실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이게 워낙 사고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어떤 대형 프로젝트 같은 거를 고안을 해서 제안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제 아이디어인데 이 화물차주분들 근로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십니다. 이게 장시간 운전하셔야 되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때문에 도로에서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도로 안전이나 화물차주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자율주행 인프라 STO 펀드 이런 거를 한번 구성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자율주행 운송 STO 투자 조합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조합원들을 시큐리티 토큰을 발행을 해서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사나 국토교통부 이런 데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법규라든지 샌드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엔비디아의 젠슨왕 대표님이시거든요. 이분이 90년대 말에 GPU 처음 런칭하실 때 시장도 없고 고객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얘기하셨던 게 $0 빌리언 마켓. 그래서 0조 원의 시장이지만 우리의 전망에 맞다면은 우리는 천문학적으로 돈을 벌 것이다 라는 비전 아래 팀을 움직이셨던 거거든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지금 엔비디아가 매출이 거의 80조 원, 100조 원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블록 오디세이는 $0 트릴리언 마켓을 타겟팅하고 있고 신금융산업을 수천조 원의 시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개발하고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신금융에 대한 설명과 현실화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이계환 실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두 개의 발표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제 약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음 세션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 라운지 카페는 4시 반까지 운영될 예정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